자, 정읍사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달아 높이곰 도다샤 할 때 달아는 달림이시여. 그래서 달림이시여. 높이곰 하면은 높이 높이. 이때 이 하는 높임의 조사고요. 그래서 달아라고 해석하지 않고 달림이시여. 그래서 높임의 혹격조사. 그래서 달림이시여 하고 높임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 높이곰 할 때의 곰은 강세전미사라고 해요. 강세전미사. 그래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높이 높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도다샤 하면 도드시어. 이때 높임의 시를 쓴 이유는 바로 달이 천지신명으로, 즉 소원을 빌어주는 천지신명으로, 즉 높여야 될 대상이므로 도드시어라고 노래한 거죠.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이때 어기야는 감탄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 머리곰 비치오시라. 이때 머리는 멀리라는 의미죠. 그래서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시며,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지신명께 이 행상 나간 남편의 안위를 염려해서 멀리 멀리 그 천지신명의 은총이 멀리 멀리 비추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소망이 가장 간절하게 드러나는 것은 1번이죠.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는 후렴구로서, 원래 고대 가요에는 후렴구가 없는데 이 노래가 고려 가요와 함께 궁중의 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고려 가요와 같은 후렴구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사는 고대 가요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가요처럼 후렴구가 들어가 있죠.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그런데 이 아우다롱들이라는 후렴구,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라는 후렴구를 빼면 이 노래는 3장의 형식을 갖기 때문에 흔히 시조의 원형이다, 시조의 원형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저제 너러신고요 할 때 저제는 저자, 지금도 저작거리란 말 쓰죠.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제하면 시장에, 여러신거요 하면 여다라는 말 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런 의미죠. 그러면 남편이 시장에 가 있냐라고 썼으니까 이는 남편의 직업이 행상인임을, 장사꾼임을 보여주는 시어입니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증대랄 드디올시라. 여기 증대는 곧 진곳, 진흙창을 말하고 결국 위험한 곳인 거죠. 그래서 이 진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위험에 빠졌을까 두렵다라고 그 두려움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화자의 그 두려움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건 이 디귿이죠. 즉 화자의 두려움을, 즉 위험에 처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어기야 어강들이 어느이다 놓고시라라는 얘기는 어느 곳에 짐을 풀어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다 짐을 풀어 놓았습니까?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내가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다. 점글할세라 하면 저물까 두렵다, 즉 내가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해서, 즉 남편의 안위를 염려하는 심정을 노래했죠. 다만 여기 맨 마지막에 네 할 때의 나는 중의적이죠. 즉 남편이 가는 길이 어두울까 두렵다는 의미고, 또한 남편이 위험에 처하면 나 자신도 위험에 처하는 것이니까, 또 이 나는 남편과 동시에 화자 자신을
화자 자신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화자 둘 다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이 노래의 주제는 남편의 무사 안위를 기원하는 그런 여인의 심정을 노래했고, 그만큼 여인네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무려 천년을 즉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다가 조선왕조에 와서 한글로 옮겨진 겁니다. 정읍사는 유일한 백제 현재 전해지는 노래로서 그만큼 오랜 세월을 견디고 조선조에까지 이 노래가 불려졌어요. 어기아우강돌이 아우다롱들이 하고 역시 후렴구를 적었습니다. 이 후렴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즉 리듬감을 위해서 삽입하는, 리듬감을 기여하는 거지 의미는 절대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기아우강들이 아우다롱들이에 대해서 뭐라 의미를 설명하는 게 있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자, 소망이 가장 잘 드러난 건 1번. 다음 15번은 이 정철의 사미인곡이라는 노래로 가사문학이죠. 역시 사음보로 끊어 부르면서 해석을 하면, 님다이 소식을, 즉 님에 관한 소식을, 님다이 소식을 하면 님에 관한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즉 어떻게든 아무렇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알자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든 알고자 하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을까? 오늘도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나갔고, 내일이라, 내일에는 사람이 올까? 내일이라고 소식을 알까? 하고 염려하는 거죠. 즉 님에 관한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지만 오늘도 거의 다 갔고, 내일이라고 사람이 오겠는가? 내일이라고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겠는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고. 즉 님에 관한 소식을 알고자 했는데 그 소식을 알 길은 없고 시간은 흐르고, 그러므로 내 마음은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즉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님 계신 곳이 보일까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가려서 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구름과 안개는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고, 당연히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자가 귀양가 있는 신하고, 그리고 그가 바라는 님은 임금이라면, 그 님이 임금이라면, 화자가 귀양가 있는 신하요, 그 청자인 님은 임금이라면,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간신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임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결국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1호를 어찌 보며, 즉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해와 달을 어찌 보고, 이때 1월은 누굴 의미하겠어요? 님을 의미하겠죠? 즉 임금을,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가까이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는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가려 님을 보기 어려워서 이번에는 물가로 갔죠. 그래서 배를 타고 좀 소식을 알고자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더이고 바람과 물결이 매우 거세서 바람과 물결이 거칠어서 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바람과 물결도 구름과 안개처럼 바람과 물결도 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건 1월이 되죠. 바람과 물결이야 어중정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여기 빈배는, 아무도 없는 이 빈배는 그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없죠. 배가 있는데 사공은 없고 빈배는 화자의 그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간물로 등장을 했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님에 대한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그래서 지금 이 제시된 글은 님에 관한 소식을 알고자 했지만 산에 올라가도 구름과 안개가 막혀 갈 수 없었고, 그리고 물가로 즉 바람과 물결이 거세서 님에 대한 소식을 알 길이 없더라 하는 그런 간절한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16번. 정철의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이 전편이고 속미인곡은 후편인데, 즉 내용은 똑같죠. 충신 연주지사의 노래로서 화자가 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님은 임금으로 비유를 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그렸어요. 어와 허사로다, 허망한 일이다. 이님이 어디 갔는가? 결에 내려앉아, 즉 아까 했던 거죠. 얼떨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여고 바라보니 이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따라서 그리움의 정서를, 즉 사랑하는 이를 보자고 했지만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여기까지 이 감녀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의 목소리라면 그 다음 문장은 을녀의 노래죠. 또 다른 여인이 각신님 다리와 커니와 구잠비나 되소서, 즉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그래서 이 속미인곡은 대화체로 쓰여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화자와 아래의 화자가 다르죠. 각신님 다린커녕 구준비나 되소서라는 얘기는 또 다른 여인 을녀의 목소리고, 그래서 이 속미인곡은 대화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미인곡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윗줄 친 부분의 정서와 유사한 거 아까도 풀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1번은 성산문의 노래로서 그 낙락장송이 되어서 백설이 마흔건곤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했으니까, 즉 사대부의 지조 절개를 노래했고요. 박인노의 반중 조음감은 풍수지탄의 심정을 썼죠. 풍수지탄의 심정,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 즉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한다. 품어가도 반길이가 없으므로 그것을 서로한다라고 해서 풍수지탄의 심정을 얘기했고, 중장에 유자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나 이라는 구절은 회귤고사, 육적의 회귤고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반위의 그 홍씨가 고와도 보이는데 비록 귤이 아니어도 품엄죽도 하지만 이 육적이라는 꼬마가 귤을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가져갔다는 데서 자기도 귤은 아니지만 그 홍씨를 가져가고 싶지만 품어가도 방길이가 없으므로 이때 방길이는 부모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으므로 그것을 서러워한다. 그래서 풍수지탄의 효를 드러냈습니다. 3번의 윤선도의 노래는 강호 헌정가죠. 자연 친화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랴 하는 거죠.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랴. 이 말은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고 해도 내가 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보다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그리워하는 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말도 웃음도 없지만 못내 좋아하노라 해서 자연 친화. 그래서 윤선도의 노래는 즉 강호 한정, 즉 자연 친화를 드리고 있고 절대 유교적,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음에 4번은 계량의 노래로 이화우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님, 즉 봄에, 이화우는 봄이죠. 봄에 그 배꽃이 피는 때가 봄이니까 그 배꽃이 비처럼 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낙엽이 질 때까지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했습니다. 그래서 16번에 정답은 4번. 다음에 17번은 소설을 주고 시험을 물을 때 항상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리고 중심 사건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설을 분석할 때에는 항상 1차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살피고, 그리고 어떤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주가 되는가. 그래서 인물을 누구를 서술자로 두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누가 등장하느냐, 나라는 이렇게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이렇게 등장하면, 나로서 작품 안에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고, 반면에 그나 그녀로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 등장하면, 3인칭 시점으로 파악을 하면 되죠. 그래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하고 구별할 수 있고, 다시 1인칭이라면 주인공이냐 아니면 관찰자냐, 주인공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 하고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3인칭이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아니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냐. 전지적 시점이라는 얘기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파악한다는 얘기고, 작가 관찰자라는 얘기는 행동이나 대사로만, 즉 등장인물을 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인물을 어떻게 그리느냐, 인물을 어떻게 형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해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두는데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어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다. 직접적 제시란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기 기법이라 하고, 주로 고전 소설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는 말하기 기법을 많이 써요. 그렇다고 고전 소설이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주된 방법이 직접 제시해주는 말하기 기법을 썼다는 얘기고, 간접적 제시, 그래서 주로 대화나 행동을 통해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기법이라 하고, 현대 소설에서 대체로 등장인물의 성격은 이렇게 작중 인물의 대화나 묘사를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 배경과 사건에서 소설의 이 배경이, 즉 구체적인 시간, 공간과 같은 자연적 배경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적 환경, 역사적 환경에 처해 있는지, 또 그 실마리를 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 이 사건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죠. 소설은 결국 이 사건, 갈등이 주가 되는데, 이 갈등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지, 아니면 인물의 내적 갈등인지, 아니면 인물과 역사, 인물과 사회의 갈등인지에 따라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라는 얘기는 인물의 내면에서 오는 갈등이라면, 이 외적 갈등은 인물과 역사, 인물과 사회, 인물과 이데올로기 등 외부적 요인에서의 갈등, 또는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오는 갈등은 모두 외적 갈등이라 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두드러진다는 얘기는 그 소설이 심리주의 소설, 심리적이다,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마음의 그런 변화를 드러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글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뭘 묻는 거냐면 시점을 묻죠. 그러면 이 글은 김첨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김첨지는 그라는 3인칭으로 서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3인칭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모두 알고 겁이 났다는 등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모두 표현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1번 서술자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그린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2번 작가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즉 작가 관찰자 시점이고, 3번 작품 속의 부수적 인물인 내가 주인공의 행동을 묘사한다, 이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해요. 반면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적 갈등에 대해 해석한다, 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분석하여 말해주는 거죠.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으로 가면, 박람수의 종소리를, 아까 나왔던 종소리를 들어주고 기억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보기의 시에서 차이라 했습니다. 여기 기억은 먹구름이고, 이 먹구름은 일단
긍정적 시어냐 부정적 시어냐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정적 시어죠. 그리고 이 먹구름은 종소리가 아니죠. 따라서 외부자란 말이에요. 외부의 요소고 부정적 시어예요. 그럼 아래에서도 폭포가 아니면서 즉 부정적 시어를 드러내는 걸 찾아야죠. 그러면 고매한 정신, 폭포는 모두 고매한 정신이란 폭포의 내적 속성을 말하고 고든 소리란 것은 폭포의 외적 속성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밤이라는 시어는 밑줄이 빠졌네. 밤이라는 시어는 곧 폭포의 외부적 환경이고 부정적 시어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김수영의 폭포를 보면 과연 김수영은 폭포를 가지고 뭘 표현하고 싶었는가? 그냥 폭포가 아름답다, 폭포가 멋지다 했다면 그건 그냥 자연 친화의 노래고 예찬의 노래겠지만 이 폭포라는 사물을 김수영은 고든 정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매한 정신이라고 했어요. 이건 벌써 폭포를 그냥 자연물로 지시적 의미를 쓴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의 집약체로서 폭포를 형상화했다 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늘 시대의 올바름을 지향하려는 태도, 그리고 고귀함을 지향하려는 태도, 이 태도로서 폭포를 형상화했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 이 나타와 안정은 나타는 게으름을 말하고 안정은 소시민의 안정 추구 심리를 말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나타 안정은 폭포가 가장 경멸하는 거겠지. 폭포와 가장 대립적 시호로서 나타와 안정을 들었고, 이 상황 자체를 밤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무도 없는, 사람의 기척마저 끊어진 그 밤이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포는 높이도 폭도 없이 고매한 정신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는 이렇게 시대적인 그런 어둠의 시대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폭포의 모습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시도 매우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각적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고, 상당히 감각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역시 모더니스트, 즉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으로 우리가 김수영을 꼽는 겁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다음 중 내재적 의미만 주목하여 감상한 건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어진 작품은 중요하지가 않고 그 해석이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그 해석상의 내재적인 것이냐 외재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해석이 내재적인 관점에서 본 거냐 외재적인 관점에서 본 거냐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작품 해석의 관점은 두 가지,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두는데, 내재적 관점은 오로지 작품만 보는 거죠. 오로지 작품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절대론적 입장 혹은 구조론적 입장, 절대론적 입장, 구조론적 입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쓰여진 비평을 형식주의 비평이다. 이렇게 쓰여진 비평을 형식주의 비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로지 이 경우는 작품만 보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어느 시대를 다루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용된 언어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평 방법을 형식주의 비평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심비평, 또 다른 말로는 구조주의 비평,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외제적 비평은, 외제적 관점에서 작품을 보는 건 작가의 의도라든지 반영된 현실이라든지 그 작품에 반영된 시대 또는 독자의 반응, 이렇게 그 작품의 안팎에 있는 세 가지, 작가의 의도, 반영된 시대, 독자의 반응을 살펴볼 때 이 작가의 의도가 강하다. 그러면 이를 표현론적 입장, 표현론적 입장 혹은 생산론적 입장, 표현론적 입장, 생산론적 입장이다 라고 말하고, 또 반영된 시대를, 어떤 시대를 반영했는가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보면 이걸 반영론적 입장 또는 모방론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영론적 입장, 모방론적 입장이라 해요. 다음, 독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를 주로 보면 이는 효용론적 입장 또는 수용론적 입장, 효용론, 수용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19번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거. 1번, 이 시는 늘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는 시를 써오던 시인의 시적 경향과 크게 다른 느낌을 줬다. 이 말이 그 위의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른가는 지금 초점이 아니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내재적 의미냐? 아니다 이거죠. 즉 시인의 의도를 보고 있으니까 이는 외재적 관점에 의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어떤 입장이야? 표현론적 입장이죠. 2번, 맞아, 평화로운 내면의 세계를 지향하던 영랑으로서는 일제 말기에 발악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거야. 이때는 그 시대적인 걸 고려하여 바라보고 작가의 의도도 바라보니까 표현론과 반영론을 모두 반영하여 표현론과 반영론적 입장 두 가지를 모두 드러냈고, 그래, 독은 바로 일이 승량이 같은 일제에 대한 시인의 강한 대결 의지를 표현한 거야. 역시 외주적 관점으로 표현론과 반영론을 반영했고, 반면에 4번, 대조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벗과 나의 대화 형식을 통해 극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즉 대화니 극적 구성이니 오로지 작품 안만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는 내재적이고 표현론적, 절대론적 입장에서의 평가죠. 따라 정답은 몇 번? 4번. 다음 20번, 삶의 태도에서 밑줄 친 기억과 유사한 것은, 여기 기억에 사회에서 독립된 개인까지 밑줄을 쳤죠. 그러니까 사회에 관한 집단적인 생각보다는 오로지 개인에 관한 화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거예요. 즉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내부적인 자기 자신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고, 삶의 태도에 있어 이렇게, 여기 사회라는 것은 꼭 사람이 이루는 집단, 사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가 처한 환경일 수도 있고, 이걸 모두 사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는 독립된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를 떠나서 개인 스스로에 대해 개인 스스로에 관심을 갖는 거지.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죠. 월산대군의 노래는 즉 완전히 세상과는 상관없이 혼자서 가을밤의 경치를 즐기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지.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쳐노매라. 즉 이 시조의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까지, 즉 이 시의 배경이 잘 드러났고, 낚시를 들이웠는데 고기가 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낚시를 들이워서 고기가 물지 않으면 실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온다라고 했으니까 전혀 고기를 낚는 거에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한가롭게 자연을 즐겼다. 강호 한정의 노래죠. 정답은 4번. 1번 황진의 노래로 그리움, 연정의 노래죠. 즉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강렬한 욕망을 드러냈고, 그러니까 독립된 개인이 아닌, 즉 사랑의 얽매인, 인간관계의 얽매인 개인을 드러냈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어,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즉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제재를 사물화했기 때문에, 사물화해서 마치 시간을 간직할 수 있는 것처럼 사물화했으므로 이는 대상의 특성을 옮겨서 표현했고, 따라 넓은 의미의 공감각적 이미지죠. 넓은 의미의 공감각적 심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어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봄잎을 아래 그 동짓달의 기나긴 시간의 일부를 봄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이때 어른님은 사랑하는 이가 오는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여기 의태어인 서리서리나 구비구비는 모두 화자의 간곡한 심정을, 화자의 님에 대한 간곡한 심정을 드러내는 시어죠. 2번은 풍수지탄의 심정, 아까 노래한 대로 풍수지탄의 심정을, 그리고 3번은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즉 오늘도 이제 날이 다 새고 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호미를 들고 가자. 내 눈을 다 메거든 내 눈 좀 메어주마. 결국 상부상조를, 서로 돕고 돕는 상부상조를 노래했죠.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즉 오는 길엔 뽕을 따다가 누에를 먹어보자. 결국 돌아오는 길에도 부지런히 할 일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노래는 근면을 강조한 거죠. 사회생활에 있어서 항상 부지런히 근면하자. 근면, 부지런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회와 독립된 개인적인 고요한 세계를 지향하는 4번이 답이겠죠. 다음 21번. 죽음의 상황이 보기와 거리가 먼 것.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하고 많은 이별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흉년에 초금 목피를 감당 못하고 죽어간 늙은 부모를, 돌림병에 약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인 자식을, 거적에 말아 묻은 동산을, 밀란 때 관가에 끌려가 원통하게 맞아 죽은 남편을,
지금은 흙 속에 잠이 들어버린 그 숱한 이웃들을 바람은 서러운 추억의 하늘 가만가만 흔들어준다. 따라서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죽음들은 모두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사연을 가지고 죽은 거죠. 그냥 나이 먹어 죽은 게 아니라 사연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따라서 이 노래에서 죽음이란 모두 사연을 가진 존재들이야. 따라서 이와 같은 죽음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1번의 이명주는 이데올로기라는 처한 현실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 죽죠. 그런데 2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사회적 계층의 차, 즉 가난 때문에 죽어요. 강경의 인간 문제 역시 자본가에 맞서다가 죽어요. 현진거의 운수 좋은 날 역시 가난한 김첨지의 아내는 돈이 없어서 약한 첩 제대로 못 쓰고 죽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사회적 가난이라는 요인 때문에 죽음이 온 거지만 1번만 이데올로기에 의한 결단으로서의 기꺼이 자살했다. 결단으로서의 죽음이니까 나머지한 성격이 다르죠. 정답은 1번. 다음 22번. 기억에 나타난 심정을 시로 읊었을 때 적절한 것. 사미인곡의 구절이죠.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덧 생각 마라, 이 시름을 잊자 하니. 여기까지.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잠깐만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 근심 걱정을 잊자고 하지만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끼쳤으니, 즉 그 그리움이 마음에 맺혀 아주 뼛속까지 깨치니 결국 하루 온종일 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루 온종일 30날, 한 달 내내 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작이 여리오나, 편작은 매우 명의죠. 명의. 아주 의술이 뛰어난 명의. 이런 명의가 여럿이라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즉 님을 그리워서 생긴 이 병은 아무리 명의가 여럿이라 하더라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즉 내 마음속에 이 병은 결국 님 때문이다. 님이 아니면 고칠 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차라리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아 놀다가 향 묻은 날개로, 날에는 날개죠.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버리라 옮겨 놓으리라. 그러니까 향을 묻혀서 님의 옷에, 내가 나비가 되면 날개에 향을 묻혀서 님의 옷에 옮겨 놓으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내 님 조차려 하노라. 님은 나인 줄 모르더라도 이 나비가, 자기 주변을 날아다니는 이 나비가 나라고 모를지라도 나는 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아주 애절한 충신 연주지사의 노래입니다. 1번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그대의 백전에서 부서지리다 라고 했으니까, 즉 화자의 심정을 호수에 비유해서 항상 잔잔하고 맑고 잔잔하고 깨끗한 그런 인물로 자신을 비유했죠.
2번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설이 넘치거든 물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결국 들꽃이 되고 잔돌이 되어서 모질게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모질게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어라 라는 것이. 그 운명의 힘의 하나로서 모질고 힘든 세상이지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모질고 힘든 세상이지만 살아남으라고 노래했어요. 3번은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 꿈꾼 거죠. 나는 꿈꾸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러니 벌가의 하루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래서 김소월의 이 노래는 김소월의 다른 연정의 노래들과는 달리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하는, 즉 아름다운 꿈을,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시죠. 4번의 서정주의 춘향 유무는 화자를 춘향으로 설정해서 설령 저승이 어딘지를 몰라도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닐 거다 했죠. 청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즉 저 지하 깊숙한 곳에서 검은 물로 흐르고 있든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아주 지하에서든 아주 천상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냐. 위의 노래에서도 내가 죽어 나비가 되어서라도 님의 곁을 머물겠다는 거고, 이 노래에서도 화자는 자신이 천상에 속하든 지하에 속하든 언제나 변함없이 님의 곁에 있을 거다라고 노래했으니까 태도가 유사하죠. 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고려가요입니다.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은 고려가요라는 작품의 장르의 특징이 아까 귀족들의 노래가, 사대부의 노래가 고려시대 때는 경기체가라고 말을 했죠. 경기체가가 사대부의 노래라면 이와 반대로 평민들의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고려가요는 분명히 구비문학이고 말로서 불려졌던 구비 전승되다가 훗날 한글 창제 후 국문으로 기록이 되죠. 주의할 건 처음에 말로 만들어진 것이 뒤에 가서 한글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이 고려가요는 기록문학이 아니라 구비문학이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평민층이 향유한, 평민층이 중심이 되어 평민층이 향유한 이 민요에 가까운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요는 즉 대체로 332조의 음수율과 332조의 음수율과 그리고 사음보의 형식을 갖췄고 삼음보의 형식을 갖춰서 세 마디로 끊어읽게 하고, 그리고 후렴구가 있죠. 후렴구가 있어서 분절체, 성격을 갖습니다. 후렴구가 있어 분절체 성격을 갖죠.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 묻은 장글라 해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일인결인공하여 낮은 지면화 순벽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 한 또 어떻게 하려. 자, 가던세 석자 본다 두자 물 아래 석자 가던세 석자 본다 두자 332조의 음수율을 대체로 지키고 그리고 세 마디로 끊어서 가던세 본다 물 아래 가던세 본다 익묻은 장그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세 본다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이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를 우리는 후렴구 또는 여음구라고 하고 이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준다? 리듬과 운율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 청산별곡에 가던세 하는 이 구절은 중의성을 갖기 때문에 해석이 둘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가던세는 곧 날아가던 새, 곧 날아가던 새를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던 새 할 때의 새를 새로 본다면 날아가는 새로 본다면 이건 자유를 지향하는 거죠. 날아가던 새를 본다. 날아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비친 날아가던 새를 본다. 익 묻은 장글날 가지고 이끼 묻은 쟁기 이 이끼 묻은 쟁기는 화자가 농민임을 드러내고 자 농사도구인 쟁기가 이끼가 묻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써먹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갈고 거둘 논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도탄에 빠져있던 고려시대의 농민들을 화자로 설정한 거죠.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날아가던 새를 본다. 자 이러면 결국 이 노래는 농민의 자유에 대한 지향 즉 내후외환에 시달리던 고려민들의 자유에 대한 지향을 노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다시 가던 새를 갈던 사례 즉 이걸 전답으로 본다면 이걸 전답 즉 논밭으로 본다면 그러면 갈던 논밭을 본다. 물 아래 하면 물에 잠겨버렸다는 거죠. 물에 잠긴 농토를 가리키는 거죠.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에 잠긴 그 논밭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때는 자유를 지향한다기보다는 바로 농민의 본심과 걱정이 드러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다음 일인공더린공하여 이럭저럭하여 이럭저럭하다는 의미인데 일인공더린공하고 이응을 쓴 건 운율감 때문에 이럭저럭하여 낮은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없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오리 가리란 올 사람 갈 사람이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합니까? 낮에도 찾아오고 찾아갈 사람이 없고 그러면 밤은 더 말해서 무엇하느냐 즉 화자의 고독감을 가장 잘 드러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3번 애증을 초월한 운명적 체념적인 비애가 드러난다. 여기 운명과 체념이란 얘기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저 물 아래 잠겨있는 논밭이든 아니면 새를 바라보든 체념의 정서가 들어있고요.
또 맨 마지막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데 밤은 또 어찌하리요 라고 했으니까 뭐 불을 켜든 친구를 부르든 이런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고독한 처지, 외로운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했죠. 2번, 삶의 고통과 비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이 욕구 역시 첫 번째 제시된 글에서 그 새를 자유라고 본다면 그 자유를 지향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볼 수 있죠.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성종 이후, 즉 한글이 창기된 지 한참 지나 한글로 정착됐죠. 맞고요. 4번 현실에 대해 안분지족하다 틀렸죠. 안분지족의 태도가 아니라 이는 내후외환에 시달리던 고려민들의 애환을 노래했고, 그래서 이 노래 청산별곡은 청산과 바다를 통해 청산에 살고 싶다. 또 뒤에 가면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머루랑 다른 남아저기 구조개랑 묻고 발 아래 살얼이랐다. 해서 바다와 청산이 바로 고려민들의 그런 이상향, 은둔처, 이상향을 그리죠. 그래서 청산별곡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이 내후외환의 안팎으로 시달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은둔하고 싶다, 이상세계를 찾아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안분지족과는 거리가 멀죠. 정답은 4번. 24번은 이 작품을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감상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평가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작품은 보지 말고 내재적인 걸 찾으면 되죠. 1번, 이끼 묻은 쟁기는 변방 수비를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을 거다. 이건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거죠. 따라서 반영론적 입장. 2번, 농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끼 묻은 쟁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농토를 잃어버렸다라는 실마리는 이 글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당시의 고려민들의 그런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거지. 역시 반영론적 입장. 3번,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건 청산에서 살지 못한 데 대한 후회를 드러냈다. 이거 역시 당시의 삶에서 농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므로 청산에서 지내고 싶다 하는 후회심, 청산에 살지 못한 데 대한 후회를 드러냈다는 건 외부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 거라면, 후렴구 리을과 이응의 반복으로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하고 경쾌한 리듬을 주었다라는 건 이 노래의 운율적 요소, 내재적 요소를 평가한 것이니까 가장 적절한 건 4번밖에 없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합시다.